안녕하세요. 영하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하나입니다. 한동안 12월답지 않게 날씨가 좀 따뜻했죠? 일기예보를 보니까 예년보다 10도 정도나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곧 다가올 주말부터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한동안 춥지 않아서 바깥 활동하기는 편하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구에 이상기온 현상이 자주 생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바뀌는 주변 풍경, 제철 음식들. 우리나라라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서 좋잖아요. 그런데 그 뚜렷했던 사계절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또 걱정되는 마음도 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계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하나의 책라디오 39번째 책. 오늘의 책은 한 뼘의 계절에서 배운 것입니다. 연말이 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에세이나 고전문학 작품들이 저는 좀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잔잔한 책들 읽으면서 한 해 동안 잘 살아온 애쓴 내 자신의 마음도 좀 토닥여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남은 기간 동안 여기서 소개해드릴 책들 역시 아마도 에세이와 고전문학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는 가랑비 메이커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가랑비 메이커라는 필명은요, 저자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가랑비처럼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지난 2019년에 문장과 장면들이라는 1인 독립출판사를 설립한 뒤에 지금까지 꾸준히 글을 쓰고 책을 내고 또 에세이를 쓰는 방법에 대한 클래스도 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4계절을 머물면서 마음껏 산책하고 또 마주했던 사람과 장면들에 대한 깊은 사유의 산문집입니다. 책이 지난해 10월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 빛으로 물든 잔디밭을 담은 책 표지를 통해서 이 늦가을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듯한데요. 책의 내용도 겨울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시작으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다시 겨울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평소에는 프롤로그는 낭독을 하지 않고 간략한 소개로 대신 하는데요. 오늘은 프롤로그부터 낭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초대장이라는 제목도 일단 너무 좋았고요. 이 책은 프롤로그도 단순한 책에 대한 소개글이 아니라 온전히 책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져서 반드시 꼭 전체를 다 낭독을 해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매일 같은 길을 배회하면서도 조금 더 나은 나를 기대할 수 있었던 건 한 뼘의 계절 덕분이었다. 매일 조금씩 짙어졌다가 옅어지는 계절의 색을 마주하고 냄새를 맡으며 지루한 시절을 견딜 수 있었다. 평생 떠나본 적 없는 오래된 동네에서 이따금 길을 헤매며 낯선 구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변화무쌍한 계절 덕분이었다. 언 땅에 부서진 재처럼 남은 메마른 풀과 잔뿌리를 밟으며 고요한 겨울을 지나면 마른 나뭇가지와 컴컴하던 땅에도 푸른 새순이 돋는 봄이 내려앉는다. 겨우내 발등만 보며 걷던 습관은 해가 깊숙이 드는 봄이 오면 자연히 사라진다. 푸른 잔디와 굵어진 나무, 그 위에 내려앉은 작은 새들을 올려다보며 걷는 걸음은 나른한 봄 기운에 취해 왈츠처럼 우아해지곤 한다. 겨울에서 봄, 움츠렸던 몸이 활처럼 펴지는 계절의 전환 앞에서
공연히 게을러진 나를 마주한다.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무채색의 겨울옷, 제때 먹지 못해 곪은 고구마와 귤, 대충 눌러쓴 모자 속 무성하게 자라난 머리. 언제까지고 모르는 체하며 덮어둘 수 있을 줄 알았던 것들이 손길을 갈구하는 계절. 무거워진 몸을 일으키며 구석구석 나의 쓸모를 발견하는 일은 새 계절을 여는 첫 번째 스텝이다. 나른하던 공기가 후끈하게 달아오르는 여름에는 종일 무얼 먹을까 궁리한다. 먹지 못해 안달난 사람의 허기가 아닌 도처에 널려있는 탐스러운 제철 과일과 채소를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지 고심하는 셰프의 마음이다. 주방일보다는 청소를, 요리보다는 설거지를 좋아하는 나에게도 여름은 제 손으로 맛을 내고 싶어지는 계절이다. 불을 쓰지 않고도 툭툭 썰어낸 과일과 채소로 채운 접시를 비우고 주전자에 담긴 보리차를 쪼르륵 따라 마신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소매 끝으로 훔치는 일까지 건강한 식사가 되는 계절에는 유난히 다양한 표정을 짓는다. 타는 듯한 더위에 잔뜩 찡그렸다가도 곁을 머무는 한 줌의 바람과 한 뼘의 그늘에 옅은 웃음이 번진다. 한낮의 대화와 한밤의 산책으로 활기가 넘치는 계절을 보내고 나면 어느새 한적한 계절, 가을이 도착해 있다. 소리 없이 드리워진 사색의 시간, 여럿보다는 홀로 보내는 시간이 긴 가을은 냄새라는 짙은 흔적을 남긴다. 건조한 공기를 타고 선명하게 실려오는 흙과 나무 냄새, 간 내린 커피 냄새, 섬유유연제 냄새. 홀로 길을 거닐어도 수많은 서사를 펼치게 하는 가을의 냄새는 지난 시절과 사람들 속으로 나를 당겨낸다.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대화를 주고받고 맞닿지 않아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사색의 계절은 언제나 아쉬움을 남기고 금방 돌아서 버린다. 해가 짧아지고 서늘한 바람의 기운이 거세지면 겨울이 찾아온다.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욕심 있게 차지하는 계절. 두꺼운 외투에 목도리를 두르고 모자를 눌렀어도 코끝과 손끝으로 전해지는 촉감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다. 여린 살갗을 훑고 지나가는 찬바람, 우연히 스친 손끝에 스파크처럼 이는 정전기, 따뜻한 머그잔을 움켜쥐었을 때 지문이 녹는 듯한 느낌. 둔한 옷차림으로 종종거리는 계절이지만 나에게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생의 감각이 민감하게 되살아나는 계절이다. 얼어붙은 핸드크림을 힘껏 짜고 문지르는 일, 밤새 한 땀 한 땀 짠 목도리를 마침내 목에 두르는 일, 차가운 귀를 감싸며 바보처럼 웃는 일, 주머니 밖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흔들며 걷는 일. 우리가 겨우내 하는 모든 일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확인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지독한 추위로부터 지지 않고 한 해의 끝부터 시작까지 여기 생동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리하여 겨울이 오면 습관처럼 해오던 모든 일들이 살기 위한 것처럼 필사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느슨했던 일상을 조이는 차가운 생의 감각은 매일 홀로 쓰고 펴내는 나에게는 유일한 감시자이자 동료이다. 나른한 봄 기운에 취하는 것, 뜨거운 여름 한낮의 그늘과 열대야를 수다스럽게 오가는 것, 센치한 기분으로 낙엽을 밟으며 사라진 등을 좇는 가을의 산책과 하얀 입김을 뱉으며 생의 감각을 일깨우는 겨울의 아침을 누리는 것. 사계절이 분명한 곳에 태어난 것은 내가 가진 축복 중 축복이라 믿는다. 영감을 채우기 위해 때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갈증 없이 배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내가 매일 새로운 문장을 쓰고 낯선 장면을 담을 수 있던 건 변함없이 돌아오는 계절 때문이었다. 가난한 예술가에게 값없이 돌아오는 계절보다 좋은 영감은 없다. 봄이 되면 식곤증에 꾸벅꾸벅 졸면서 책을 썼고
여름이면 불같이 찾아오는 불쾌감과 미묘한 기운을 물리치며 글을 읽었다. 가을에는 이따금 아무것도 쓰지 않으며 공삭에 빠져 있었고, 겨울이면 발등에 떨어진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며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다. 사계절의 순환이 없었더라면 작업과 삶에는 긴장과 이완이라는 밀고 당기기도 없었을 거다. 무한정 늘어진 삶을 살거나 매초 스스로를 다그치기만 하며 현재의 기쁨과 슬픔의 맛을 알지 못했으리라. 그리하여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배움을 전해준 계절들을 지나며 문장들을 엮었다. 계절의 테두리가 아닌 계절의 한가운데를 거닐며 느꼈던 민낯의 감정과 감각을 새로운 계절 속에 서 있는 당신에게 전송한다. 가난한 애정도 옅은 질투도 겨우 한 뼘의 계절에서 왔다. 못난 모습도 잘난 모습도 가끔은 모두 계절의 몫으로 두어도 좋다. 조금 모자란 듯한 계절이 지나고 다시 새 계절이 오면 지금의 휘청이는 걸음은 단단한 지도가 될 것이다. 그제야 지난 계절을 돌아보며 헤아릴 수 있을 거다. 한 뼘의 계절에서 배운 것들을. 더 나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그 가지는 작가님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어요. 한 달 만에 만난 S는 정체된 삶에 대한 불안을 털어놓는 내게 말했다. 나의 가지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순풍을 만난 것처럼 가진 것도 잘난 것도 없이 하루가 다르게 앞으로 나아가던 시절이 있었다. 겨우 몇 발자국 옮겨낸 것뿐이었어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던 시절에는 멈추지 않고 어디론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넘치는 축복이었다. 기대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숱한 사람들을 만나며 이따금 지치기도 했고 때때로 스스로를 소외시키기도 했지만 모든 움직임은 고스란히 새로운 문장과 장면이 되어주었다. 매일의 경험과 자극이 곧 새로운 형태의 작업이 되는 삶은 매일 새 가지를 뻗어가는 것처럼 짜릿했다. 날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새로운 모험과 서사를 좇으며 20대를 보냈다. 그러면서도 불현듯 짐작했던 것 같다. 언젠가 열심히 구르던 발을 늦추게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어렴풋한 짐작은 선명한 약속처럼 29의 봄을 찾아왔다. 원고도 수업도 관계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주춤하기 시작했다. 조금씩 느려지던 속도는 어느새 좁은 제자리 걸음 안에 나를 가두기 시작했다. 아무리 애를 쓰며 힘차게 발을 굴려보아도 남는 것이라고는 같은 풍경과 달라지지 않는 감정뿐이었다. 다 내려놓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보이지 않는 앞이 아닌 뒤를 돌아봤다. 좁은 보폭으로 부지런히 남겨둔 선명한 자국들을 보며 조금만 더를 외치며 기운을 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한 믿음과 자기긍정은 얼마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깊숙한 곳에 짙은 피로와 불안이 드리워졌다. 갈수록 길어지는 정체 구간을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 같았다. 가늠할 수 없는 것이 프리랜서의 삶이라지만 괴롭고 고독한 게 예술이라고 하지만 이토록 삶이 혹독한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녹록하지 않은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바깥은 온통 푸른 봄인데 홀로 사막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열등감과 질투로 뜨거운 한낮을 보내고 나면 모든 열정이 가신 차가운 밤이 시작됐다. 낮과 밤의 전환이 무의미한 긴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었다. 넣은 돈만큼 정확한 몫이 툭 떨어지는 자판기 같은 삶을 기대한 적은 없지만 힘껏 찬 발길질에 반응해줄 고장난 자판기 정도의 삶은 기대했다. 발이 얼얼해도 좋으니 손에 무엇이라도 넣을 수 있기를 바라는 절박함에도 아랑곳 없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넣지 않고도 제 몫을 선물처럼 받던 시절도 있었으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도 아무 반응 없는 지금을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다리는 일이었다. 기약 없는 침묵에 점점 야위어 가던 나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S가 말을 이어갔다. 반드시 꽃이나 열매를 맺지 않아도 더는 자라지 않는다고 해도 그 가지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작가님은 이미 단단한 뿌리와 몸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면 분명히 새로운 가지가 자랄 거예요. 잠든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꽃을 틔우려는 고요한 싸움을 하는 중일 수도 있고요. 자존심이 센 나를 위해 은유적인 표현으로 위로를 전하는 건 S의 능력이었다. 창밖의 나무를 보며 그의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았다. 내가 나의 젊음을 바라보는 방식은 언제나 할 수 있는 한 가장 빨리였다. 나무라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목표였다. 결론에 도달하는 것만이 나의 관심사였다. 뻗어가는 중인 가지, 움트고 있는 새싹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과정에는 무심했고 불안했다. 성장과 성숙 사이에 놓인 휴지기를 맞닥뜨렸을 때 그 시간을 과정이 아닌 시시하고 초라한 결말이라며 섣부른 결론을 내기도 했다. 매일 나서는 산책길 위의 들꽃은 오래 들여다보면서 나는 늘 내게만 인내심이 부족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꽃도 열매도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 깊게 내려진 뿌리와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뻗어가고 있는 가지라는 것을 안다. 나를 붙들고 살게 하는 것은 결국 한 철의 꽃과 열매가 아니라 묵묵하게 제자리를 지키는 뿌리와 가지일 테니까. 우연히 만난 S와의 대화는 내게 남겨진 젊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았다. 아직은 다 피지 않은 꽃과 맺지 않은 열매가 다행일 만큼. 움츠러들었던 몸을 이끌고 오랜만에 산책길을 나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추운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보이던 거리의 나무들에서 어제보다 짙어진 푸른 싹을 발견했다. 내일은 조금 더 향기로운 꽃과 단단한 열매에 가까워져 있을 것이다. 거리의 나무들도 작은 방 안에 나도. 요즘은 쓰는 사람의 자리보다 읽는 사람의 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 여름의 초입부터 뜨거운 한여름까지 온라인 에세이 마라톤과 익산의 어르신들과 함께 책을 만드는 수업을 이끌게 되면서 일주일에 40편이 넘는 글을 읽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도착하는 삶의 냄새가 짙게 밴 글들은 늘 시간에 쫓기는 생업형 작가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읽는 사람의 자리에는 쓰는 자리에서는 마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글을 쓰기 전에 나는 나를 알아가기에도 벅찰 만큼 속과 시야가 좁은 사람이었다. 예민하고 변덕스러운 탓에 틈만 나면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서 나만의 세계에 빠지고는 했다. 그러던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할애하며 다른 이들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된 드라마틱한 변화의 시작은 책이었다. 어디에도 전하지 못한 채 늘 머릿속에서만 빙 돌다 사라지던 말들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 글이 쌓여갈수록 마음의 그늘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느꼈다. 무엇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없이 써나갔던 문장 덕분에 그늘과 늪을 빠져나와서 단단한 땅을 딛고 설 수 있었다. 시간이 더 흐르고 내가 누구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 문장들은 책이 되었다. 나의 숱한 어제가 누군가의 오늘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자 조금 더 환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안에만 갇혀있던 시선은 그렇게 조금씩 바깥으로 향했다.
글을 쓰는 일은 언제나 혼자였지만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밖을 나서는 순간 혼자의 문장들은 함께가 되었다. 그때부터 다른 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깊이 품고 있었을 저마다의 서사가 듣고 싶었다. 잘 짜인 근사한 글보다도 수더분하고 진실한 세월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야기에 마음을 활짝 열고 싶었다. 그들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의 읽는 삶은.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는 체력과 부족한 시간을 탓하며 가끔은 모든 걸 멈추고 싶을 때도 있었다. 이따금 예상도 못한 비극적인 서사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휘청이기도 했다. 어떤 이의 글은 며칠 내내 나를 깊은 바닷속으로 잠기게 하기도 했다. 쓰는 시간보다 읽는 시간이 긴 계절이 이어지자 어느 날에는 더는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전전긍긍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런 나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도착하는 다정한 마음들 때문이다. 올 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교보문고 전광판을 보는데 작가님 생각이 나서 적어뒀어요. 이 문장이 작가님이 진행하시는 수업인 것 같아서요. 내 많은 그늘을 써보일 수 있게 그것을 섬세하게 읽어주어 감사해요. 도착한 메일을 읽고 나니 조급하던 마음에 안도가 번졌다. 잠시 흐릿해졌던 읽는 삶의 출발점이 다시 선명해진 기분이었다. 그래, 우리는 서로의 그늘을 읽는 중이었지. 쓰는 자리와 읽는 자리를 숨가쁘게 오가는 나에게 시간은 여전히 부족하고 좁은 마음은 쉬이 넓어지지가 않는다. 잘 지내는 듯 하다가도 이따금 괴롭고 외로운 밤이 방문한다. 그러나 아주 환한 새벽도 있다. 모든 것을 미루고 싶다가도 당장에 모든 걸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줄다리기를 하는 여름이다. 치열하게 읽고 읽히는 여름을 지나고 나면 그들도 나도 조금 더 자유롭게 인생의 그늘 속을 산책할 수 있지 않을까. 우연히 취향을 묻는 이와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와 드라마에는 모두 내레이션이 있다는 것. 언제부터였을까? 모든 인물에게 공평한 거리를 둔 채 흘러가는 서사보다는 누군가의 좁은 시선을 따라 흘러가는 서사에 마음이 더 갔다. 쓰는 삶의 자리가 나로 하여금 이야기 밖의 관망자보다는 누군가의 편에서 마음껏 참견하는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보다 묘한 동질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혼잣말에 가까운 내레이션으로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 이들은 언제나 완벽보다는 미완에 가깝고 조금은 외로운 사람들이었으니까. 진심은 늘 속으로 삼키고 비겁함과 찌질함을 치사한 내레이션으로 합리화하며 반발자국에 용기를 내는 게 두려워 오해를 사는 사람들. 그다지 닮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는 인물들은 빈 방에서만 수다스러웠다. 조금은 미심쩍은 그들의 해설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들을 변호하고 싶어졌다. 저희가 저토록 못되게 구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누구나 제 몫에 서글픈 사연쯤은 있는 거라고. 어설프게 못돼서 더 짠한 그들의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결코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움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은 결국 서로의 시간을 미처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만일 우리의 삶에도 한편의 영화처럼 내레이션이 있다면 그리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지는 사사로운 해설을 들을 수만 있다면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기억 깊은 곳에 가둬둔 미움과 증오의 포로들을 석방시켜줄 수도 있을 거다.
나 역시 누군가가 채워둔 족쇄를 풀고 해방될 수 있을 테고. 그녀는 이유 없이 잠 못 들던 새벽이 지나고 늦은 아침이 돼서야 눈을 떴다. 갈증이 났지만 냉장고 외에는 오래된 주스 외에는 마실 것이 없었다. 싱크대 앞을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는 물잔에 수돗물을 가득 채워 입으로 가져갔다.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결국 해야만 했던 말은 미루기로 했다. 그 대신 그가 듣고 싶어 하던 말을 챙겨 그에게 찾아가기로 했다. 그제서야 그녀는 뜨거워진 휴대폰을 머리맡에 둘 수 있었다. 차가운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두고는 조용히 기도하듯 눈을 감았다. 언제부터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삶이 무료하게 느껴질 때면 머릿속으로 혼잣말을 하듯 하루의 내레이션을 이어나가곤 한다. 관객 없는 모노드라마의 내레이션은 이따금 짧은 소설의 시초가 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어 아무도 모르게 맺었다. 매일같이 글을 쓰는 일이 머릿속까지 번져서 끊임없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다름 아닌 나를 이해하기 위한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 외마디에 탄식을 뱉을 때 소리를 내는 것도 듣는 것도 내가 가장 먼저인 것처럼 마음속으로 이어나가는 해설과 변명 또한 가장 먼저 나에게 도착하니까. 영화 속 내레이션을 통하여 그들의 오만과 서툰 모습까지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것처럼 나의 나레이션의 종착지도 나를 향한 이해와 사랑일 거다. 들키고 싶지 않은 비겁함과 찌질함을 외면하고 싶을 때마다 침묵하는 대신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를 고백하고 변호하고 싶다. 약간의 거리를 둔 채 나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그 누구보다도 든든하고 가까운 나의 친구가 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밖을 나서기 전에 새기는 다짐이 있다. 하나, 내가 가진 오늘의 행복과 만족을 내일을 위해서 아끼지 않을 것, 모두 흘려보낼 것. 둘, 조금 손해볼 것, 그것이 가져다줄 기쁨을 미리 헤아려 보지 않을 것. 셋, 내가 아는 것만큼만 이야기하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 나눌 것. 이 세 가지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이후로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 급한 일을 처리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들의 연락을 미루지 않는다. 밀린 업무를 끝내고 이제 막 시작된 나만의 시간을 비집고 울리는 전화기를 뒤집어 놓지 않는다. 나를 찾는 이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마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때로 먼저 오랜 공백을 깨며 안부를 묻는다. 좀처럼 연락을 하지 않는다며 오랜 핀잔을 받아온 내가 이제는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깊숙이 들어간다. 함께 비운 음식 앞에서 내 몫의 값이 아니라 우리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서둘러 자리를 털고 일어선다. 쫓기듯 걷는 것은 불가피한 습관이었다. 주어진 것보다는 스스로 해내야 하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내 시간, 내 일에 무섭게 몰두했다. 그 외 다른 선택지 앞에서는 늘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주문을 외며 적당한 마음을 쏟았다. 감정을 돌보는 일과 소소한 취미는 물론이고 곁에 있는 이들에까지 무리하지 않는 선이라는 벽을 세워둔 채 적당한 마음을 주고받았다. 어쩌면 받는 것은 늘 넘쳤지만 주는 데만 인색했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문득 녹록하지 않은 현실을 변명 삼아서 한껏 미지근해진 나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나는 얼마나 더 식어버렸을지 모를 일이다. 지금은 도저히 시간이 없으니 다음에 전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마음은 자주 잊혀졌고 그러는 사이 때때로 사람들을 잃었다. 그럴 때마다 이러려던 게 아니었는데 하는 회한의 파도가 밀려왔다. 더는 무력하게 떠밀려가지 않기 위해서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아서 작은 다짐들을 하나씩 늘리기 시작했다. 얄팍한 계산과 이기심을 던지고 보다 깨끗한 애정으로 사람들을 마주하기 위해서 밖을 나서기 전에 몇 번이고 다짐을 한다. 하나, 내가 가진 오늘의 행복과 만족을 내일을 위해서 아끼지 않을 것, 모두 흘려보낼 것. 이제는 넘쳐 흐르는 마음을 잠그지 않는다. 조금 더 선명하게 마음을 전하는 일은 수고스럽고 이전에는 없던 쑥스러움과 작은 손해도 있다. 모든 감내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다른 희미한 반응에 기운이 빠지고 애써 먹었던 마음을 다시 토해내고 싶어질 때도 있다. 그럴 때면 긴 시간 아무 불평 없이 나를 기다려준 이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다.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내가 움켜쥔 오늘의 기쁨을 기꺼이 나누고 새롭게 채워질 내일을 기대하며 조금 더 가벼워지고 싶다.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받는 것이 현명하다는 세상과는 거꾸로 조금 더 손해를 감수하며 당신을 마주하고 싶다. 숫자를 모르는 사람처럼 관계하는 가뿐한 즐거움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영하나의 책라디오 39번째 책, 한 뼘의 계절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책 속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자가 표현한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또 저자의 감정에 이입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책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 에세이인데 마치 독립영화 시나리오를 읽는 느낌이 들었달까요? 그래서 저자가 자신의 독립출판사 이름을 문장과 장면들이라고 지었나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며 살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계절의 변화에서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아마 시간의 흐름에 대한 야속함일 것 같아요. 제가 이 채널에 올린 영상들의 오프닝 멘트에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지나가는 계절을 아쉬워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라는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저 역시도 앞으로 조금 더 계절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느껴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가을의 냄새, 겨울의 촉감, 봄의 색, 여름의 맛을 깊이 음미하면서 살아간다면 저자가 초대장에 쓴 것처럼 계절을 통해 현재의 기쁨과 슬픔을 맛보고 또 날마다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면서 또 한 계절을 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마음이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대한 야속함만으로 채워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봄, 여름, 가을을 지나서 겨울, 그리고 2023년의 마지막 달력에 머무르고 있는 지금 올 한 해 4계절을 고요하게 정리하면서 읽기 좋은 책으로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모두들 안온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나였습니다.